아마란타는 등나무 흔들 의자에 앉아 뜨개질짓 하던 손길을 잠깐 멈추고 일감을 무릎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턱에 비누 거품을 잔뜩 칠하고 난생 처음 면도를 하려고 가죽띠에 면도날을 갈고 있는 아우렐리아노 호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난 여드름 자국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아직도 솜털 같은 노란 콧수염을 위로 치켜 올리다가 윗입술을 베기도 했다. 면도를 했어도 그전보다 별로 달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진지하게 면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아마란타는 문득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을 했다. 너는 영락 없이 네 나이대의 아우렐리아노 같구나.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되었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아마란타는 필라르 테르메라에게서 데려다 키운 어릴 적 생각만으로 그를 여전히 어린아이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랬으므로 그녀는 그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옷을 벗곤 했다.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아마란타의 나체를 처음 보았을 때는 그녀의 젖가슴 사이에 움푹 패인 것만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때만 해도 여자의 몸에 대해 무지했던 그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 아마란타는 손가락으로 가슴이 패인 곳을 타내는 신용을 해보이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칼로 이렇게 살점을 타냈단다. 세월이 좀 더 지나 피에트로 크레스티의 자살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을 무렵 아마란타는 다시 아우렐리아노 호세와 함께 목욕을 했다. 그는 이미 이때에는 그녀의 젖가슴이 패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갈색 젖꼭지가 솟은 풍만한 젖가슴을 보고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피부가 물에다 탄력을 얻으면 그의 피부도 마찬가지로 팽팽해지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적부터 그물 침대에서 혼자 자다가 한밤중에 그녀의 침대로 옮겨가곤 했다. 그녀와 살을 맞대고 누워있으면 어둠이 주는 무서움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아마란타의 나체를 다른 의미로 의식하면서부터는 모기장을 들추고 그녀의 침대로 들어가는 이유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새벽녘에 전달되어 오는 그녀의 따스한 입김 때문이었다. 아마란타가 헤리넬도 마르케스의 청혼을 거절한 무렵의 어느 날 새벽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에 눈을 떴다. 그러자 아마란타의 따스한 손이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의 아랫배 위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장결에 뒤채는 척하며 그녀가 자기의 몸을 쉽게 만질 수 있는 자세를 취했다. 화상을 입어 검은 붕대를 감고 있는 손이 아닌 그녀의 다른 손이 눈먼 조개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수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들은 그날 밤부터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면서 비밀로서 간직해야만 하는 연락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응접실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왈츠를 연주할 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이미 피부의 윤기를 잃어가는 중년의 여인은 장차 자신의 고독감을 달래줄 어른으로 상정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린 몽유병자가 이제 어른다운 몸짓으로 그녀의 모기장을 들추고 침대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밤 알몸이 되어 포옹하며 애무를 했다. 그리고 낮 시간도 상대를 찾아 집안을 헤매었고 틈만 나면 침실에 틀어박혀
영원히 충족되지 않은 흥분 상태를 즐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하마터면 은밀한 장면을 우르슬라에게 들킬 뻔했다. 그들이 곡식 창고에 숨어 키스를 나누려는 순간 우르슬라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넌 아줌마가 그렇게 해도 좋니? 사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우르슬라가 묻자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야지, 그건 좋은 일이다. 우르슬라는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밀가루를 가지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이날의 일로 인해 아마란타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그들이 이미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단순히 어린아이를 상대로 키스놀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고도 미래가 없는 정열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자각이 일었다. 그녀는 즉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마침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아우렐리아노 호세도 현실을 깨닫고는 부대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토요일이 되면 그는 다른 군인들과 어울려 카타리노의 술집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너무 빠른 청춘의 발산이 몰고 온 외로움과 번민을 시든 꽃 냄새를 풍기는 여자를 상대로 해소하려 했다. 그는 같이 잠자리에 든 여자들을 어둠을 배경으로 하여 아마란타로 느낄 수 있도록 상상력을 총동원하였다. 이로부터 오래지 않아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식이 밀려들었다. 정부에서는 반란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마콘도에 주둔하는 장교들은 평화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는 비밀보고를 받고 있었다. 4월 초순의 어느 날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을 찾아온 밀사가 있었다. 그는 자유당 지도자들이 각처의 반란군 지휘관들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았다. 정부에서는 자유파들이 전쟁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장관 자리를 셋 양보할 것이며 소수의 의회 대표를 인정하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병사는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휴전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전갈도 같이 전했다.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은 가장 유능한 신복 5명을 골라 국외로 망명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 이 명령은 철저한 비밀 속에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당부하고 있었다. 휴전협정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 갖가지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로케 카르니세르 대위를 포함한 10명의 신복 부하들과 함께 마콘도에 숨어들었다. 그들은 사령부를 해체하고 무기를 땅에 묻고 서류를 불태웠다. 그리고는 날이 밝기 전에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과 그의 신복 5명과 함께 마콘도를 떠났다. 비밀리에 신속하게 수행된 작전이었기 때문에 우르술라는 그들이 떠날 무렵까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전령이 그녀 침실의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님을 만나시려면 지금 속히 대문 앞으로 나오십시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우르술라가 잠옷바람으로 대문으로 나섰을 때는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조용히 마콘도를 떠나는 모습만이 보였다. 그리고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아버지를 따라갔다는 사실은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정부와 정당들이 전쟁의 종식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열흘 후 서부 국경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킨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소식이 전해졌다.
소수의 병력에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한 그의 군대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정부가 보수파와 자유파가 타협에 성공했음을 국민에게 과시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1년 동안에만도 그는 7차례에 걸쳐 무력 공개를 단행했다. 어느 날 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한 척의 배를 끌고 가서 리오아차에 포격을 가했다. 그리고는 방위사령부를 점령하여 대표적인 자유파 우두머리 14명을 끌어내 배신자의 본보기로 총살을 시켰다. 그는 국경세관을 2주일 동안 점령하고서 전면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를 하기도 했다. 그는 한때 수도의 외곽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국경 지역을 떠나 밀림지대를 관통하는 강행군을 실시했다. 길이 닦여 있지 않은 1000마일에 달하는 미개 척지를 뚫고 나가려는 그의 계획은 그의 부대를 석 달 동안이나 밀림 속에서 헤매게 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마콘도에서 불과 15마일 거리까지 진격했으나 정부군 정찰대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옛날에 그의 아버지가 자초된 스페인 범선을 발견한 곳에 가까운 숲속에 숨어 지내기도 했다. 이 무렵 비지타시온이 죽었다. 그녀는 불면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왕족의 지위마저 포기해버린 덕택에 편안한 일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침대 밑에 모아둔 20년 동안의 월급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전쟁 비용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주 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어느 도청 소재지를 공격하려는 상륙 작전 중 전사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우르슬라는 비지타시온의 돈을 꺼내지 않았다. 2년 사이에 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도 4차례나 있었으나 이번에는 발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그에 관한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었고 그의 죽음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우르슬라와 아마란타가 상복을 벗기도 전에 다시 장례식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살아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행해온 정부와의 전쟁을 포기한 대신 카리브에 전역을 한 국가로 통합하려는 연방주의자들 편에 가담했다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마콘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당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계획은 중앙아메리카의 모든 반란군을 규합하여 연합군을 만든 뒤 알래스카에서 파타고니아에 이르는 전 지역의 보수파들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마콘도를 떠난 지 몇 해 지난 뒤 우르슬라는 그가 직접 쓴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쿠바의 산티아고를 발신지로 하고 있는 그 편지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오는 동안 심하게 구겨지고 노랗게 탈색되어 있었다. 우르슬라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애는 이제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거나 다름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멀어지다가는 크리스마스쯤에는 지구의 끝에 가 있게 될 거야. 우르슬라가 그의 편지를 가장 먼저 내보인 사람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마콘도의 시장으로 임명된 보수파의 호세 라쿠엘 몽카다 장군이었다. 아우렐리아노 이 친구, 그가 말했다. 보수파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호세 라쿠엘 몽카다 역시 애초 민간인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자기의 지지 세력인 보수파를 위해 싸웠다. 그는 직업 군인은 아니었으나 전투에 참가하는 사이 장군으로 승진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 역시 무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군인들이란 야망에 사로잡힌 책략가들이며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혼란을 조장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기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지성적이고 활달한 성격인데다 대식가요 닭싸움을 좋아하는 그는 과거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좋은 적수였다. 그는 직업군인들을 휘하에 두고 광대한 해안 지역을 지배한 적이 있었다. 어느 전투에선가 그는 자기의 일부 점령지를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군대에게 내주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는 이때 2통의 편지를 대령 앞으로 남기고 철수했다. 그 가운데 한 통은 전쟁을 가능한 한 인간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짧지 않은 분량으로 적고 있었다. 다른 한 통의 편지에는 자유파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반드시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곁들이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두 지휘관은 맹렬한 전투가 전개되는 때라도 포로 교환을 위해 자주 휴전을 하곤 했다. 이와 같은 휴전에 합의되면 양 진영은 축제와 흡사한 분위기에 젖어들었으며 이 기간 동안 몽카다 장군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에게 장기 두는 법까지 가르쳐줄 정도였다. 그들은 또한 자유파와 보수파 양쪽 모두 직업군인이나 세도 정치가들을 축출하고 서로의 장점만을 모은 이상적이며 인도적인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의논하기까지 했다. 전쟁이 끝나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지속적인 반란을 도모하며 힘겨운 앞날을 선택한 반면 몽카다 장군은 마콘도의 시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군복을 벗어던지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군인들을 무장하지 않은 경찰로 대체시켰으며 사면령을 내리는가 하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자유파 군인들의 유가족을 돌보아 주었다. 그는 마콘도를 시로 승격시켰으며 당연한 결과로서 초대시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안정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전쟁을 지난날의 악몽쯤으로 여기게 했다. 간장염으로 인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니카노르 신부의 후임으로 코르넬 신부가 왔다. 그는 초기 연방주의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었으며 멍텅구리라는 별명을 달고 있었다. 암파로 모스코테와 결혼한 브루노 크레스피는 악기와 장난감 가게로 성공하여 극장을 세웠으며 순회증인 스페인 극단을 자주 초청했다. 그가 세운 넓은 노천 극장은 나무 의자들과 휘랍의 가면을 장식한 벨벳 휘장을 두르고 있었다. 매표소는 모두 세 곳에 설치되었는데 사자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것으로 사자의 입이 곧 매표구가 되었다. 파괴된 학교가 보수된 것도 이 즈음이었다. 학교의 책임은 늪지대 출신인 멜초르 에스칼로나라는 선생이 맡았다. 그는 학부형들의 허락을 미리 얻어가지고 게으른 학생들에게 자갈이 박힌 복도를 무릎 걸음으로 걷게 하였으며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들에게는 매운 고추를 먹는 벌을 내렸다. 가장 먼저 학생으로 등록한 아이는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가 낳은 쌍둥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였다. 그들은 이름이 새겨진 알루미늄 물통과 책받침과 분필을 지참하고 학교에 다녔다. 어머니의 빼어난 미모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레메디오스는
미녀 레메디오스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상복을 입고 온갖 재난에 시달렸지만 우르슬라는 많이 늙지는 않았다. 산타 소피아 드라 피에다드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과자 장사에 열정을 쏟아 몇 년 사이에 아들의 전쟁 비용으로 탕진했던 돈을 만회하고도 침실에 묻어는 항아리에 금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이 집안에서 돈이 바닥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녀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마콘도의 실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아마란타와 결혼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닌 채 돌아왔다. 그는 니카가라 전선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여하던 중 탈영하여 독일 선적에 배해서 선원 노릇을 하는 동안 검게 탄 얼굴에 말처럼 건강해진 몸으로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 늘어뜨리고 나타났다. 아마란타는 부엌으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가 돌아오고 나서 2주일이 지났을 때 그는 우르슬라가 곁에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란타를 지그시 쳐다보며 말을 꺼냈다. 나는 그동안 한시도 아줌마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란타는 그를 피하려 했다. 우연으로라도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미녀 레메디오스를 항상 곁에 있게 했다. 언젠가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화상이 다 나았을 텐데 언제까지 검은 붕대를 손에 감고 있을 거냐고 물었을 때 아마란타는 얼굴을 붉혔다. 붕대를 감고 다니는 행위가 자기가 수천의 힘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그가 추측하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그가 돌아온 이후 아마란타는 침실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잠자리에 들곤 하였다. 그러나 며칠 동안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태평스럽게 들려왔으므로 그녀는 자연히 문답속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가 돌아온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아마란타는 자기의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발작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미리 다짐했다와는 달리 그녀는 도망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도리어 온몸의 맥이 풀리며 포근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모기장을 들추고 침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이어 그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식은땀을 등골에 흘리며 떨리는 이를 소리내며 맞부딪혔다. 빨리 나가지 못해? 그녀는 내심 주저하면서 속삭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거야. 그러나 아우렐리오는 호세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전투를 경험한 사내였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기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이날 밤부터 그들 사이에는 지루한 언쟁이 시작되었다. 새벽까지 계속되는 언쟁은 그러나 아무런 결말도 얻지 못했다. 난 네 고모잖니? 아마란타는 기운이 빠져 속삭였다. 난 너한테 엄마뻘이야. 나이로 봐서도 그렇고 비록 젖을 먹이지는 않았지만 난 너를 내 아들처럼 길렀어.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새벽녘이 되면 돌아갔지만 다음 날 밤이면 어김없이 그녀의 침실을 찾아들었다. 더구나 그녀가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 흥분된 마음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정말로 어디에서건 아마란타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점령한 도시의 어두운 침실에서도 그녀를 생각했고 부상당한 병사의 군대에 말라붙은 핏자국에서도 그녀를 떠올렸으며 죽음의 공포가 등떨미를 낚아챌 때조차도 그녀만을 생각했다. 그는 처음에 아마란타를 잊기 위해
마콘도를 떠났었다. 그는 거리상으로도 그녀에게서 멀리 떠났을 뿐 아니라 전우들이 터무니없는 객기라고 비웃을 정도로 용감하게 전투를 치르며 그녀를 잇고자 했다. 그러나 전쟁의 아수라장 속을 헤매며 그녀의 생각을 떨치려 하면 할수록 전쟁 자체가 아마란타처럼 느껴지는 데는 도리가 없었다. 결국 그는 아마란타를 잇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떤 늙은 병사에게서 자기는 고모와 결혼을 했으며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어 촌스를 따져보니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 집벌이 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니, 자기 고모하고도 결혼할 수 있나요? 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되고 말고 노병은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자기 어머니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신부들 패거리와 싸우는 게 아닌가. 이로부터 2주일 후 그는 탈영을 했다. 그는 아마란타가 자기의 짐작보다 훨씬 시들었으며 외로움을 타며 수주문까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한창 때의 나이를 넘겼으면서도 어둠 속의 침실에서는 예상외로 기운이 살아났으며 격렬한 저항을 했다. 너는 짐승이나 진배였구나. 아마란타는 그의 저돌적인 욕구를 방어하며 말했다. 고모한테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니? 정이 그렇다면 교황한테 특별 허락을 얻어오렴. 아우렐리아노 후세는 그래야만 한다면 로마까지라도 가겠다고 다짐했다. 아마란타가 그들 사이에 쳐놓은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다면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유럽으로 건너가 교황의 발에 키스를 하여 허락을 얻어내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아마란타가 덧붙였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돼지 꼬리가 달린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러나 아우렐리아노 호세의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르마딜로가 태어난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그는 발산하지 못한 욕망에 있어요 카타리노의 술집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젖가슴이 힘없이 늘어졌으나 남자의 기분을 맞춰줄 줄 아는 값싼 여자를 골라 잠시의 욕구를 해소했다. 그는 이번에는 아마란타를 무시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마당에서 재봉틀을 움직이며 일하는 그녀를 보고는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아마란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은연중에 헤르넬도 마르케스 대령을 회상했다. 그와 함께 중국식 장기를 두던 옛날의 오후를 떠올렸으며 그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상대를 무시하는 작전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깨달은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마란타의 침실을 찾아갔다. 그는 그 사이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불리하게 전개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마란타는 그를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침실 문을 영원히 잠가버리고 말았다.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풍채 좋은 여자가 제스민 향수 냄새를 풍기며 5살 된 사내아이의 손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자기가 데려온 아이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아들이며 영세를 받게 하려고 마콘도에 데리고 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직 이름도 없는 아이의 출생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얼음 구경을 하던 때의 대령을 쏙 빼달아놨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곧장 두 눈을 크게 뜨고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어른처럼 또렷한 눈초리로 둘러보았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우르슬라가 말했다. 하지만 내 아비는 쳐다보기만 해도 흔들 의자가 절로 움직였단다. 아이에게는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성은 어머니의 것을 따라했다. 법률상 아버지가 친자임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몽카다 장군이 대부가 되었다.
아마란타가 그 아이를 기르겠다고 나섰으나 아이 어머니는 이를 거절했다. 이때까지도 우르슬라는 품종 좋은 수탉의 우리에 암탉을 풀어놓듯 부모들이 용맹한 군인들의 처소에 딸을 들여보내는 풍습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1년도 안 되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아들이라는 아이들이 9명이나 연달아 영세를 받으려고 찾아왔던 것이다. 가장 큰 아이는 나이가 벌써 10살인데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초록빛 눈동자에 거무스름한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 찾아온 아이들은 각기 나이와 피부 빛깔이 달랐으나 모두가 아들이었고 얼굴에는 아버지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듯한 고독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 중에서 두 아이가 두드려져 보였다. 제 나이에 비해 몸집이 큰 한 아이는 손만 닿으면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사기 그릇과 꽃병을 모두 깨뜨렸다. 또 한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맑은 눈동자의 여자아이처럼 곱슬거리는 금발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래전부터 살아온 것처럼 익숙한 자세로 우르슬라의 침실에 있는 장롱으로 가더니 마구 졸라대기 시작했다. 태엽이 달린 춤추는 장난감을 주세요. 우르슬라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가 장롱문을 열고 메르키아데스가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잡동사니들을 해치자 언젠가 피에트로 크레스피가 선물로 가져왔으나 그 후 까맣게 잊어버린 태엽 달린 장난감이 양말에 쌓여 처박혀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12년에 걸쳐 여기저기 전장을 옮겨다니며 태어나게 한 17명의 아이들에게는 모두 아우렐리오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했다. 처음에 우르슬라는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넉넉한 돈을 주었고 아마란타는 그들을 집에서 살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데모 노릇이나 하며 선물을 주는 것으로 역할을 축소했다. 영세를 받게 해주는 걸로 우리가 할 일은 단셈이야. 우르슬라는 아이들의 출생지와 생일 그리고 아이들 어머니의 이름과 주소를 장부에 적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아우렐리아노가 돌아왔을 때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우르슬라는 몽카다 장군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아우렐리아노가 하루빨리 돌아와서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엄청난 수의 자식들을 한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몽카다 장군은 미묘한 여운을 남기며 말했다. 아우렐리아노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몽카다 장군은 이때 이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령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는 장기적이고 격렬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처음 발발했던 몇 달 전의 상황과 같이 사태는 몹시 긴박해졌다. 시장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활발해진 닭싸움도 중단되었다. 지역 방위군 지휘관인 아킬레르 니카루도 데이가 시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다. 자유파 사람들은 그가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구나. 우르슬라가 아우렐리아노 호세에게 말했다. 6시 이후에 밖에 나다니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런 얘기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과거의 아르카디오가 그랬듯이 우르슬라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었다. 집에 돌아와 무사태평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도 삼촌인 호세 아르카디오의 건달기와 게으른 천성을 물려받은 것 같았다.
아마란타에 대한 열정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우르슬라가 숨겨둔 돈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노름을 하거나 아무 여자와 어울려 역정을 푸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가 집을 찾아드는 것도 옷을 갈아입을 때뿐이었다. 사내들은 모두 한결같구나. 우르슬라가 탄식을 했다. 처음에는 얌전하게 굴며 말도 잘 듣고 부지런하게 하더니만 거뭇거뭇 수염이 나기 시작할 무렵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제멋대로 든단 말이야.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유순한 것들까지 말이지. 자기의 출생 비밀을 끝까지 모르고 살았던 아르카디오와는 달리 그는 자기 어머니가 필라르 테르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집으로 찾아오면 낮잠을 잘 수 있게 그물 침대를 걸어주곤 했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기보다 서로 고독을 달래주는 친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는 관계를 유지했다. 이때쯤 필라르 테르네라는 한 가닥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풍금소리처럼 웅웅거렸고 젖가슴은 남자들의 끝없는 애무로 인해 축 늘어져 있었으며 아랫배와 허벅지는 몸을 파는 여자들의 공통적인 말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별다른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늙어갔다. 살이 찌고 수다스러워진 필라르 테르테라는 이제는 카드의 게시 따위는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의 연애를 도와주는 데서 평화와 위안을 찾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낮잠을 자고 가는 바로 그 방에서 이웃집 여자들은 애인을 만났다. 방 좀 빌려주세요, 필라르. 그녀들은 수시로 들이닥쳐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면 필라르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물론 빌려주고 말고. 그때 방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침대에서 즐기는 것을 보면 내가 공연히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녀는 돈을 받지도 않으면서 호의를 베풀었다. 그녀 자신이 한때 자기를 탐하는 모든 사내들을 받아들였듯이 황혼기에 접어든 그녀는 이제 돈도 사랑도 아닌 타인의 즐거움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뜨거운 피를 물려받은 5 딸들도 사춘기에 접어들자마자 순탄치 않은 인생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녀가 직접 키운 2 아들 중에 하나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휘하의 부대에서 싸우다 전사했으며 다른 아들은 14살 되던 해에 늪지대 어느 마을에서 병아리를 훔치다 부상을 입고 붙잡혔다. 필라르 테르네라는 지난 50년 동안 카드짐을 찰 때마다 하트히킹이 예언해온 키가 크고 피부가 거스무레한 사나이가 아우렐리아노 호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카드점의 약속대로 그녀에게 찾아온 모든 남자들과 같이 그녀에게도 이미 죽음의 예언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카드점의 정계에서 이 사실을 알아냈다. 오늘 밤에는 외출하지 말려무나 필라르 테르네라가 당부했다. 카르멜리타 몬티엘이 너와 함께 해달라고 졸라대는 통에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니 오늘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그여야 자도록 해라. 그러자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그녀의 간곡한 만류가 내포하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럼 자정까지는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는 스페인 극단이 공연 중인 극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스페인 극작가 조릴라의 연극 고투족의 단검이 여우의 단검으로 제목을 바꿔 공연되고 있었다. 그 제목은 자유파 사람들이 보수파 사람들을 가리켜 고투족님들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아킬레르 니카르도 데이가 바꿔 붙이게 한 것이었다.